안녕하십니까. 신천수 법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2023년도 이제 정기유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향후에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또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주로 의뢰인들이 묻게 되는 중요한 질문 사항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묻게 되고 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주주총회 반드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항,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진행 절차 이거 확인 한번 하고요. 또 정기주총회에서 진행되게 되는 뭐 무상증자든 아니면 주식 소각이든 또는 자기주식에 관한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나 2022년도하고는 달리 2023년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 등은 뭐 국세 동호회든 아니면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면 주주총회 중요한 안건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중요한 안건들은 실제로 비상장 회사 등은 주주총회를 잘 진행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보고안건이죠. 보고안건이라는 것은 이제 뭐 2022년도의 영업에 관한 내용들 또는 2023년도의 영업에 관한 계획들을 보고하고 2022년도에 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또 이제 기타 경영 현안이 있으면 즉 2022년도에 이사의 결의사항으로 처리를 했지만 주주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안건에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의안건 또는 부의안건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산재무제표 승인건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결산재무제표 승인을 하게 되고 또 회사가 배당이 필요한 경우는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배당도 현금 배당이라든가 주식 배당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또 뭐 임원을 중임한다거나 선임한다거나 또는 감사에 중임 또는 선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 보수 한도를 승인하는 이러한 안건,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하거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의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보고사항이고 결의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의뢰인들의 중요한 질문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정기주총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법의 365조에서는 이제 정기주총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법인세법 60조에는 결산기가 지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기주총은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은 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정관에 이와 같은 정기주주총회를 3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하라고 이렇게 보통 정관에 규정하고 있죠. 근데 법률적으로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법이라든가 상법도 정기주총을 하라고 하고 있고 여기 법인세법에 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3월 31일 이내에 하고 있죠. 상법에서 3월 31일까지 정기주총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주총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법인세법에 보게 되면 결산재무제표를 3개월,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월 31일까지는 주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 과태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상법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주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 조항 자체가 사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실제 실무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법률의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31일 이후에 주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회계감사 이런 감사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3월 31일까지 정기유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실제 실무상에서 존재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안건을 봤죠. 재무제표 승인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안건들이 있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3월 31일 날은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이러한 결산 보고라든가 또는 감사 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가 지금 어렵겠죠. 근데 나머지 안건들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3월 31일 날 이 안건들은 모두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 승인건은 나중에 이제 4월 30일 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속회 등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4월 30일 날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상에서 이 1호 의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머지도 모두 다 4월 30일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3월 31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의안은 전부 다 3월 31일까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처리 안 된 것은 이사의 주총 의사록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결의를 못하니까 다시 거의 준비되면 4월 30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속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총 의사록이 두 개가 있겠죠. 3월 31일 날 주총 의사록하고 계속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4월 30일 날 주총 의사록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규모가 있지만 3월 30일까지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안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안건은 3월 30일까지 처리하고 계속회를 통해서 4월 30일 날 다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때 이 주주총회에 나오는 주주들은 여기에 3월 31일 날 주주총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회사 입장에서 절차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정기 주주총회 나오는 주주들은 몇 월 며칠 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주명부를 확정한다는 것은 몇 월 며칠 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 주주총회에 나오는 것이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회사의 정관은 모두 다 여기에 기준일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직전 결산기 말해서 12월 31일 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기주총은 3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기주총에 지연되면 또는 정기주총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 과태료 규정이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일정한 의안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3월 31일까지 주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31일 날 주총을 해서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4월 30일 날 계속회를 통해 가지고 처리해서 주총 의사록을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실질상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기 주주총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은 12월 31일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통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정기주총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31일까지 정기주총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또는 확인 사항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정기주총을 하려면 이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게 돼 있죠. 이 서면이라는 게 우편을 보통 보내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우편이라는 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상에서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있고 또는 예민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같은 걸로 보내기도 하죠. 등기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또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면 개별적으로는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이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이것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이것은 예외죠. 그래서 이 예외라는 것은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그 주주한테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중요한 사항은 이런 것이죠. 장소라든가 회의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소집통지서를 보시면 일시 있죠. 일시에 이렇게 해서 기재해서 보내면 될 겁니다. 이건 특이한 거 없죠. 장소요, 소집 장소, 보통은 본점 회의실에서 하지만 상법에서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 이렇게 있으니까 송파에 있는 회사가 어떤 호텔에서 하고 싶다 해서 강남의 호텔에서 주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인접한 지라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것은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둔 규정 또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회사가 서울에서 주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이것은 인접한 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소를 정하게 되고, 아까 회의 안건은 뭐 보고 안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의결하는 보통의 안건이 결산 재무제표, 뭐 정관을 변경한다든가, 이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러한 안건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2호 의안하고 3호 의안에 보시면 2호 의안에는 정관 변경의 건 해가지고 신고 대비표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의안은 제목만 표시해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제목만 넣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관 변경의 건은 제목만 넣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신고 대비표를 붙여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신고 대비표가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변경할 건데요.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법률에서는 의안의 요령이라고 합니다. 의안의 요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변경할 것이에요. 이런 것도 보통 친구 대위표를 첨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사를 선임할 때 어떤 사람을 선임할 것인지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비상장 회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선임권 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정관의 그 기재 내용에 따라서 이사를 1명 선임할 것이냐 또는 2명 선임할 것이냐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는 한데 정관의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지 않으면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를 1명 선임할 것이냐 2명 선임할 것이냐 이걸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집통지서를 보낼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장소는 본점 또는 이에 인접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건을 기재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안건 중에도 어떤 것은 제목만 기재해서 보내고 어떤 것은 제목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보낼 수도 있다. 그 내용 중에 정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사 선임 같은 것도 그러면 이사 선임하는 이사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다. 뭐 그냥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이렇게 해도 이것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로서 충분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방법. 저희가 이제 실무상에 행해질 때는 주주총회를 뭐 2주 전 또는 1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보통 가족 간의 회사라든가 또는 주주들이 전부 다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자문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그 동의를 받은 주주한테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공고하는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면이나 전자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주주를 모을 수 있느냐?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 주를 소유한 주주에게도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상법의 542조의 4의 조항 시행령 31조는 이건 뭐냐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 이하의 주주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은 상장회사에서 1% 이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주들한테만 그런 것이지 비상장회사는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통지를 했어요. 근데 주주가 수령을 못했네요. 수령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서 못 받았거나 또는 주소가 달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국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소대로 우편만 발송하면 끝인 거죠. 이건 회사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또 상법에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 3년간 계속해서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대로 통지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지 기간의 계산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 전 또는 14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일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는 14일 전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3월 31일 날 주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14일 전에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통지하는 날짜를 뺍니다. 이날을 빼는 거예요. 주주총회 하는 날짜를 빼요. 그리고 여기에 14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또 10일이라 한다면 요 사이에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을 발송한 날짜 빼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하는 날짜 빼고 요 안에 14일 또는 10일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지 기간을 상법에서 법률에서 계산한 방법은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4일 또는 10일 전에 통지할 수도 있지만 주주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결국에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거나 또는 주주들이 많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우리 내일 주총하자 해서 동의만 되면 내일 아침에 그냥 주총하면 됩니다. 물론 오늘은 100%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내일 나올 때는 실은 1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그러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한데 10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경우에는 동의에 의해서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되는 회사에 주주가 적든 많든 간에 내일 아침에 주총이 필요한데요 해서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주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10억 원 이상의 회사를 할지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하게 되면 그 회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면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동의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10억 원 이상의 회사는 동의를 통해서 모을 수 없다. 주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단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10억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간에 전원이 출석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 등은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의 방법 또는 그러한 소집 통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상법상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소집 통지서를 또 하나 또 간단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또 소집 통지서를 보면 뭐 일시, 장소 이렇게 해서 또 회의의 목적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목적사항을 보통 실무상이나 의안 또는 뭐 부의안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보고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의안건도 있죠. 이런 것을 해서 소집통지서를 이렇게 보내고 보통 이런 소집통지서 밑에 위임장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면 이제 주주들이 이렇게 이런 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대리인에게 이걸 들려서 여기다 위임장을 적어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실무상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소집통지서의 위임장을 같이 첨부해서 보통 보내게 되죠.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에 또는 메일로 보내도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보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측에 있는 서면 결의 또는 서면 투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주들이 직접 나오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면 투표라고 합니다. 이 서면 투표는 이건 부재자 투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선거에서 보면 부재자 투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거예요. 직접. 이것은 이제 나중에 대리인이 나오는 이러한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것과 다르죠. 이것은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면 투표 또는 서면 결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우리 회사는 주주가 직접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서면 투표의 방법에 의해서 결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이 이거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에 주주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 그 결의서 이 내용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언제 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건들이 무엇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이러한 서면 투표를 보낼 때는 3월 31일 날 주총을 하게 되면 3월 30일까지 우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전날까지 다 모아야지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주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안 그러고 3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유예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침에 9시에 이미 주총을 했는데 10시 반에 우편 오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주주총회 결의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것은 이 우편은 전부 다 보통 전날까지 다 도착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면 투표요. 이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정관의 이 서면 투표는 이와 같은 양식을 이제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보내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부재자 투표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주주가 많은 경우에 실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면 투표하고 유사한 용어가 있는데 서면 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 서면 투표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거 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서 주주총회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 주주들이 많지 않고 또는 그 주주총회의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가족 간의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와 같은 서면 결의를 통해 가지고 그 주주총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뒤에서 보낸 인증이라든가 공증을 하지 않고 이 서면 결의서에 갑, 을, 병 정해서 다 인감도장을 찍어 가지고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그냥 이것을 첨부해서 이것을 공증서류에 보통 가름을 해서 처리를 하죠. 이렇게 한다. 아까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겠죠.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아까 지참하는 경우에 아까 위임장을 들고 나온다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이 전자투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자투표는 일반 비상장회사에서 잘 이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상장회사라든가 또는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전자등록을 한 비상장회사에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주주들이 안 나오니까 또 우편을 보내도 거기에다 OX를 표시해서 다시 우편을 보내는 주주가 많지 않으니까 이 전자적으로 이 당일날 또는 그 전까지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전자투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가 이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감사의 선임 시에 3%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3% 룰을 들어보셨죠? 100분의 3을 초과한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그 초과한 수의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감사를 선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년 전에 그 뉴스에 보면 올해 코스닥 회사 중에서 50 몇 개가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3%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입된 이 전자투표라는 것이 2019년도에 도입됐을 때요. 이 도입되면서 이 전자투표의 제도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냥 다른 걸 따지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방법에 의해서 감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감사 선임에 있어서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전자투표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주주가 많은 비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에서는 이 제도가 감사 선임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다른 안건은 특별한 의결권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 감사 선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출석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방법은 이제 서면 투표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OX 표시해가지고 회사로 보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주총회를 직접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내가 그 안건을 안다 해가지고 보통 가족간의 회사, 소규모회사에 전 주주가 동의를 해서 인감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가름하는 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을 아까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전자투표라는 게 있는데 일반 조그마한 비상장 회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지만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주주가 많아가지고 전자등록을 했거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이 전자투표의 이용을 통해서 이 감사 선임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주총회 나오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자기유식과 종류유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유식은 저희가 알고 있고 종류유식 알고 있는데 이 자기유식은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결권이 없고 종류유식도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결권 행사 또는 배당 시의 자기유식의 지위요. 이건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할 수 없죠, 자기유식은. 그래서 저희가 100주가 있다 할지라도 10주에 자기유식은 의결권이 없는 나머지 90주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받는 것이죠. 계산하는 것이죠. 배당을 받을 권리도 존재하지 않죠, 자기유식은. 요 자기유식의 관리 필요성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까 첫 번째 그 안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취득 시에 보유 또는 양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양도 또는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이 보유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또는 판례가
이 보유기간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없습니다. 예, 옛날과 2012년도에 개정 이전의 상법하고는 달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계속 보유해가지고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유 또는 양도 목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서류의 형식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정기주총 때 자기주식이 있으면 현재 자기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주는 원래 2018년도에 보유 또는 양도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나 이걸 양도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현재 회사가 특별히 양도할 필요성이 지금 없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사유가 생기게 되면 양도할게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의사록에 남겨놔서 2018년도에 취득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 의사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의 필요성, 이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주식 배당의 방법이요. 주식 배당은 이제 무상으로 공짜로 이제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보통주라고 하는 A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주라고 하는 B 주식도 있는데, 이번에 10주를 발행할 때, 여기에 이게 이제 5주 5대5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10주를 발행할 때, 여기에 이 B, 우선주를 갖고 있는 B, 보통주를 갖고 있는 A 있는데 이 10주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정관이라든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계약서를 보면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통주 5주를 주고 우선주를 갖고 있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통주 5주, 우선주를 갖고 있는 B한테는 우선주 5주를 보통 주게 되죠. 이래야만이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의 주식의 비율 또는 지위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만약 그렇지 않고 모두 다 보통주를 싹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보통주를 주게 되면 기존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1대1의 어떤 지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정관이라든가 요 사람이 투자한 투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법의 462조의 2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은 종류의 주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부 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식 배당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선주가 있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배당 시에 현금 배당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법의 조문에 보시면 주식 배당을 할 때는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여러분들이 상법 조문을 보셨을 거예요.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 배당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억을 배당을 할 때 주식 배당이 5억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억 플러스 이렇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주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라고 하는 그 조문의 의미는 이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결국에는 5대5로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대법원의 그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주가 전부 다 동의하게 되면 전부 주식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조문에 있는 내용처럼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주식 배당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주식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회사가 자기주식과 또는 종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의할 사항 또는 배당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주총 의사록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 주식 표기와 관련해서 하나 보시면 이 표시 주식은 2022년도 12월 31일 날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저희가 이제 기준일이 아까 12월 31일 하겠으니까 이걸 기재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기주식 천주는 있죠. 주식이 있는데 천주는 출석 주식수하고 출석 주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총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주식 총수에는 있죠. 주식 총수에는 있죠. 여기. 주식 총수에는 뭐 1만 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천주는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요 출석한 주식수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다 나와도 9천주라는 거죠.
요 이야기가 이제 요 첫 번째 요 있는 이야기고, 뭐 나머지 요 부의안건에 재무제표 승인권 이렇게 있는데, 재무제표를 어떤 회사의 경우는 이렇게 의사록에 첨부할 수도 있고, 첨부하지 않고 그냥 배포해서 설명하고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다 첨부를 하지 않죠. 이걸 보통 이제 의사록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것은 나중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 그 배당에 관한 내용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무상증자를 하는데 그런 증빙 자료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를 보통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재무제표를 정관에 첨부하지 않죠. 뭐 배당 승인했건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현금 배당 특별히 뭐 문제 없는데, 현금 배당도 상법에서는 배당을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배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결의에 의해서 확정됐다고 하면 빨리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줘라 이런 이야기고,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주하고 종류 주식이 있는 경우에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다 보통주는 보통주대로, 종류주식은 종류주식대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뭐 스톡옵션 이런 뭐 안건도 이렇게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실 때 이런 것은 재무제표는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배당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의사록의 앞부분에 기재할 때 자기주식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은 주식 총수나 출석 주식수에 어떻게 기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또 그 주주들은 몇 월 며칠 날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의사록 작성 시의 주의사항이요. 이제 저희가 주총 결의를 했으면 의사록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록은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3월 10일 날 주총을 하게 되면 이거 3월 10일 날 뭐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의사록은 작성은 해야 되지만 이건 뭐 법률적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3월 뭐 15일 날 작성한다 할지라도 효력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요 결의시에 있는 거죠. 이거 작성할 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사록은 주주총회 막 그날 온 날 막 주주들 도장을 받아서 또 임원들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날인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작성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사록에 주총 의사록에 기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주총 의사록에 기명 날인은 주주가 하는 게 아니죠. 주주가 하는 게 아니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주주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가끔은 뭐 그런 질문을 받는데, 세무서에서 뭐 연락이 왔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법률에는 요 이사들이 도장 날인하라고 했지 주주가 날인하라고 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러면 주주가 1000명 되는 회사는 의사록에 다 주주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고.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일반 도장을 날인할 수도 있고, 인감 도장을 날인할 수도 있고,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록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 것이냐? 뭐 공증사무실에 가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겠죠. 아까 주주총회는 결의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인증을 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요 의사록을 인증하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 예를 들면 자기유식을 취득했다든가, 또는 뭐 퇴직금을 결정했다든가, 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공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신빙성을 더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이 의사록을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록 인증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고. 의사록의 보관 방법이요. 의사록은 회사에서 보관하시는 것이니까 보관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확정일자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2019년도에 등기사항이 있었어요. 등기사항이 있으면 아까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겠죠. 20년도에는 안 했어요. 21년도에 안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등기사항이 없어서 그냥 회사 내부에서 원래 주총을 하고 의사록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것이. 근데 저희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주주총회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등기사항이 있던 또는 의사록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작성하자 이러냐. 근데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의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들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자기유식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것은 원래 보유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려면 그게 2020년도에 의사록에 나타나고 또 2021년도에 의사록에 나타나고 또 보수를 지급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세무상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021년도에 의사록을 작성해 놨는데 여기에 뭐 인증도 안 돼 있다. 이러면 인증을 하게 되면 그게 2021년도에 3월 달에 했다는 것이 증빙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증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증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게 2021년도에 주총을 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사록을 만들어낸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사록을 작성해서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찍으면 최소한 2020년도의 3월달, 2021년도 3월달에 공증을 했다는 것을, 아니, 의사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겠죠.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확정일자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록과 관련해서 의사록은 뭐 당일날 작성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작성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이사 등이 하는 것이다. 의사록의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지만, 등기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때는 인증을 받아놓은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의사록의 보관과 관련해서 의사록을 매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작성할 때 이것도 그때 작성됐다는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은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는 그냥 도장 찍어서 공증사무실 가면 바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일자 등의 방법에 의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상당히 제고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입니다. 뭐 세무상 큰 이슈는 맨날 이 보수죠. 이 보수에 관한 요 규정 관련해서 상법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딱 조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388조에 정관에 정해라. 정하지 않으면 주총료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 정관에 보통 이렇게 규정을 갖고 있거나 정관과 별도로 보수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관에 있거나 아니면 주총료를 정해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법은 보수라고만 하고 있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있잖아요. 뭐 상여금의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표현도 있고 퇴직금 표현도 있고 한데 상법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은 그냥 보수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상법에서 말하는 것은 임원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을 다 보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급여도 있을 수 있고 상여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엔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세법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회사가 보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22년도에 다 보수 규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에 5억 한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설령 보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수 규정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주주들한테 알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주총 의사록에 남김으로써 회사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보수 규정이 있어도 확인의 의미로 주총 결의는 주총 의사록에 내용을 남기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규정이 있으면 실은 개별적으로 매번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아도 결국엔 그 보수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주의 측면 또는 회사의 관리의 측면에 비춰볼 때 의사록은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보수 규정이 없다? 승인해야 되겠죠. 뭐 금액의 크기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이제 매년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이번에 그 임원들의 보수를 1인당 5억 원의 한도에서 지급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에서 정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또 내년에 또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결정된 이 보수는 2021년도에 주총에서 정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원의 보수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22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2023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록에 남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 할 때 이렇게 지금 승인된 이 보수는 다시 별도의 주총 결의가 없는 한 그 다음에도 계속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승인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 위의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보수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매년 확인의 의미에 있어서 주총의 안건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 취지에 비춰볼 때는 보수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정해가지고 그것을 준용하고 쓰는 데는 법률상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률상 이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할 때 문제죠.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죠. 무효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은 것인지, 회사의 채무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 않는데 결국엔 보수를 많이 지급하는 것인지, 영업 실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금액이라든가 수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봐가지고 그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과다한 보수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라는 거죠. 주총결의에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실무상 크게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대표이사의 보수 5억, 보통 3억 또는 5억, 보통 10억 이 정도는 봤는데 그 이상의 대표이사의 보수는 상장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한도도 가급적이면 규정을 반드시 두시라. 그 다음에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매년 확인의 의미에 의사록의 내용을 남기는 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안 결정 시의 정족수 계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의결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를 봅시다. 주식에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돼도 아직 주식이 권리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전히 권리자입니다. 채무자가 권리자죠. 주주 명부상에 기재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주식을 양수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 계약서는 있어요. 그러나 주주 명부에 이름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죠. 가부 동수인 경우에요. 가부 동수인 경우 당연히 부결이죠. 왜냐하면 상법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라 했으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이죠. 전원 출석총회? 전원이 나왔다. 문제될 여지 없죠. 무결권 주식,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죠. 자기 주식,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무상 주주 명부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압류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부동수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결권 주식이나 자기 주식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이제 의결권 행사가 문제된 경우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2월 28일 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2월 28일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식이 100주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에. 근데 보통주가 70주예요. 무결권 주식이 10주예요. 자기 주식이 10주예요. 1월달 증자를 해서 10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총 지금 현재 2월 28일 날 등기부에 100주가 있는데 이때 주총에 나오는 주식이 몇 주냐, 이런 이야기죠. 정기주총에 나오는 것은 정관상 보통 다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1월달 증자된 주식, 이것은 나올 수가 없죠. 자기 주식, 의결권이 없으니까 나올 수 없죠. 무결권 주식, 의결권이 없으니까 나올 수 없죠. 결론적으로는 정기주총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은 70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1, 2월 달에 증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증자된 주식은 정기주총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결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한번 볼까요? 100주를 발행한 회사에서 이사 선임권에 30주가 출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통결의는 이제 25% 4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 과반수. 근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 법률은 이렇게 돼 있죠. 출석한 주식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0주가 있는데 30주가 나왔으면 25%를 갖췄죠. 이게 30주예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총수의 25%가 3주가 나왔죠. 여기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면 이 30주의 과반수인 16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25%를 충족한 과반수를 말하기 때문에 25주를 말하는 거죠.
16주가 아니라 25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주가 출석한 경우에 이사를 선임할 때에 찬성한 의결 정족수는 몇 주가 돼야 되냐면 25주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을 충족한 과반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30주의 과반수만 따지게 되면 16주가 맞지만 4분의 1을 충족한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5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총의사결정. 아까 이제 보수 한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년도에 보수가 얼마였는데 2023년도에 보수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매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총결의 하자. 이것도 뭐 법률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 주총결의가 잘못됐다. 또는 나를 빼먹고 주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실무상에서는 뭐 결의 무효가 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주주 아닌 사람이 결의하면 문제겠지만 그런 경우는 문제 없고 보통 결의 취소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의 잘못됐으니까 결의를 취소해달라. 근데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퉈야 됩니다. 소로서. 2개월 이내에 소로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결의 정족수를 계산하는데 조금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률상.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돼 있죠. 자유롭다 보니까 주주가 계속 변동하게 되는데 막 2개월, 2년 뒤에 막 이걸 다투게 하게 된다고 하면 실은 이해관계에 있는 그 주주들이 누구인지 또는 주주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2개월 이내에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주총의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의 소집이라든가 또는 소집의 통지라든가 기간의 단축이라든가 의사록의 작성이라든가 또는 의사록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의결 종족수의 문제. 그래서 이제 주주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쟁점되는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법 341조요. 누구를 위한 상법 341조냐 이런 이야기. 이 법률이 이게 2012년도에 시행된 상법의 이 개정 내용은 이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자를 위해서 둔 규정이지 이것은 뭐 세무당국을 위해서 둔 규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법 341조를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상법의 개정의 의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해 가려고 하면 회수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주어져야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개정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자기주식에 대한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이제 나쁜 예를 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한테 결국에는 그래 한번 해봐라. 이것은 잘못될 수도 있어. 또는 이건 이슈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결국에는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상법 34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법률의 개정, 이 법률의 개정의 취지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상법 321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법 341조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주권 발행의 필요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주식을 넘겨받고 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주식하고 넘겨받은 주식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권 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상 주권 발행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물납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증여를 할 때 나중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뭐 매도를 할 때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의 주식하고 갖고 있는 주식하고 넘겨받은 어떤 일정한 주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결국엔 주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판례의 태도요. 원칙적으로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분 기한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균등 취득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균등 취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주식의 비율별로 그대로 취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주주한테 균등한 절차를 기회를 부여했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을 균등 취득의 의미입니다. 잉여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8년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잉여금이 있어야만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잉여금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재무제표상에 있는 잉여금을 말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이 있다고 하면 회사가 금전을 차용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그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요 판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목적이 있다겠죠. 뭐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냐,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냐를 보통 취득할 때 정하게 되죠. 취득 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한 60일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 주주들이 동의를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한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주식에 따라다니는 것이요, 과점주주의 문제죠. 결국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갑하고 을, 병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40%, 30%, 여기에 30% 있는데, 요 주식을 회사가 전부 다 취득하는 경우에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요 70을 이제 100으로 보고 의결권을 계산하게 되면 이건 50%가 넘어가겠죠. 예를 들면 50%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과점 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 이거 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지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주식의 처분에 의해서 자기의 지분 비율이 올라진 것은 여기에 의결권의 수로 보면 과점 주주처럼 보이지만 과점 주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기 주식에 대한 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유한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의 의사록에 그러한 내용을 남겨서 결국에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계속 실질적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법 341조는 이제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돼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는 제도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그 이슈 등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내용들은 취지가 뭐냐, 그 다음에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 또는 처분 기한은 법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균등 취득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잉여금의 말이 뭔 말이냐, 취득을 할 때 보유 또는 소각을 구분하는 이유는, 또는 소요되는 기간, 또 이 의결권이 자기 주식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남아있는 주주들의 과점 주주의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보유 또는 양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그냥 보유 기한이 없으니까 끝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상법 34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상증자 정확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상에서 보통 의뢰인들이 말하는 이 무상증자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가 곤란합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것이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준다는 것인데, 이제 의뢰인들은 보통 혼동을 하죠. 정기주총에서 하게 되는 주식배당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무상증자죠. 그 다음에 중간배당도 있죠. 결국에는 이제 정기배당이 아닌, 결국에는 뭐 영업연도 중에 1회 한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준비금의 자본 전이면 이건 무상증자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상증자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상법에 있는 기본적인 무상증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정기배당 시에 주식배당으로 하는 거, 중간배당을 주식배당의 형태로 하는 거, 준비금 계정에 있는 돈을 넣는 거, 그런 거죠. 여기 두 번째 중간배당으로 주식 교부가 가능한 것이냐, 이것은 원래 상법이 개정될 때 상법 개정 해설서에 또는 초기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상업등기 해설서에 그렇게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당의 재원이 뭐냐? 배당의 재원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요 주식배당은 잉여금일 것이고, 중간배당도 잉여금일 것이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준비금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구분해야지 이제 증빙서류 또는 그 배당의 재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이 발행됐어요. 아까 종류주식이 발행됐죠. 이랬을 때 요 무상증자를 할 때 그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주를 줘야 되는 것인지 보통주를 줘야 되는 것인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배당 소득세야 세무사님들이 검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무상에 무상증자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상증자를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주식 정기주총 때 주식배당을 한다는 말인지,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배당을 통해서 주식배당을 한다는 말인지, 그 다음에 준비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중규모의 자본 전입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말해달라는 것이죠. 주식 소각은 이 상법 341조의 2, 상법 341조에 의해서 취득한 주식은, 이건 자기주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상환주식을 상환해서 없앤다는 말인지, 보통 주식을 소각한다는 말인지. 그래서 주식을 소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물어보죠. 어떤 주식이요? 자기주식이요? 상환주식이요? 그냥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소각을 할 때도 이제 돈을 주고 소각하는 것인지 돈을 주고 소각하지 않는 것인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각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줄 때 세무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상 소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소각의 대금에 대해서 세무사님들한테 확인을 했냐고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냐, 의무적으로 소각한다는 말은 소각을 팔 사람만, 그러니까 회사에 결국에는 넘겨서 소각을 할 사람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주들한테 강제적으로 균등하게 없애는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기주식하고 결국에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상환주식,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잉여금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잉여금이 있어야지 자기주식을 취득했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냥 소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 잉여금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상환주식은 회사가 상환한다는 말은 회사가 아무 돈으로 이렇게 상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재무제표상에 이익잉여금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잉여금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은 자기주식하고 상환주식은. 요 위에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에는 잉여금과 무관한 것이죠. 또 실무상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라는 것이죠. 결손금하고 자본금을 동시에 줄이는 거죠. 자본은 변동이 없는 것인데 결손금하고 자본금을 동시에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내용들을 결손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어차피 뭐 3으로 일치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자본금 10, 그 다음에 결손금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을 동시에 줄이는 거죠.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것을 3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도 자본은 동일할 것이니까 이런 것을 결손금 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로 하는 것이죠. 이런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배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소각할 때 뭐 의제 배당 문제, 이것은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제 검토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실무상의 의뢰인들이 주식 소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어떤 주식을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주주의 주식만 없애는 거예요? 자기 주식과 상환 주식을 상환할 때는 조금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재원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결손금 보존 목적의 자본금 감소라고 하는 것이요. 자본금은 줄지만 실제 자본은 줄지 않는, 나머지는 세법상에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내용들이겠죠. 제목은 이제 저희 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장회사라 할지라도 상장회사와 동일한 어떤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외부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외부감사에 이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이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예를 들면 매출이 일정 규모가 되고 또 부채가 일정 규모가 되고 자산이 일정 규모가 되고 또 근로자가 일정 규모가 되게 되면 거기서 2개에 해당되면 주식회사는 또 3개에 해당되면 유한회사는 이렇게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비상장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상장회사가 아니어도 그런 상장회사가 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받아요. 또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공시제도도 이제 2019년, 20년, 21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의 호황이어서 비상장 회사도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이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외부감사에 적용을 받는 기업, 아까 여기 외부감사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 주주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공시를 해야 돼요. 또는 비상장 회사를 할지라도 50명 이상한테 주식을 팔거나 또는 50명 이상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모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행공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시 제도도 상장회사에서만 있는 제도 같지만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에 있는 뭐 감사위원회 이런 비상장회사는 거의 뭐 두지 않고 있죠. 보통 상장회사에 두고 있는데 상근감사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상장회사는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준법감시인도 이것도 자산 총액이 뭐 5천원 이상 돼야 되니까 엄청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라든가 준법감시는 규모 때문에 실제로 비상장회사에서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이런 감사위원회 같은 제도는 비상장 회사라 할지라도 주주가 많거나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위에 나와 있는 외부감사, 이것은 비상장 회사에도 많이 적용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한회사로 옮겨가거나 또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로 옮겨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공시제도도 꼭 상장회사에서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가 아닌데요. 그래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쟁점이 되는 것이요. 실제로 2022년도 말부터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합병의 증가입니다. 합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분할도 물론 2021년도, 2022년도에 증가했지만 실제로 이 분할은 경기 상승기에 보통 이 분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경기 하락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합병이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합병에서 몇 가지 이제 내용만 보시면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적격합병. 적격합병의 조건을 갖춰야만이 취득세 문제 또는 세법상의 어떤 이슈가 없을 것이다. 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합병이 가능한가요? 오케이. 결국에는 A와 B 회사가 합병하는데 B 회사가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합병은 가능하다. 또 무증자 합병도 들어봤죠. 실은 합병을 하지만 늘어나는 자본금은 없는 이런 무증자 합병. 이런 것들이 이제 합병 시에 가끔 등장하게 되는 이제 용어고 보통 합병은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분할이요. 분할이 이제 합병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거, 독립된 사업 부분일 거, 부동산 부분만의 분할 또는 부동산 부분이 일정 규모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적격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당되지 않게 되면 뭐 세무상의 어떤 그런 혜택이라든가 또는 취득세 감면은 나타나지 않죠. 분할은 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엄청 이슈가 됐던 것이죠. 2021년도, 2022년도. 그래서 2022년도에는 상장회사에 이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제가 하나 생겼어요. 원래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나 회사 떠날게요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상장회사의 경우는 이 물적 분할의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2022년도에 12월 말에 인정하는 대통령이 생겼죠. 그래서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이제 상장회사는 관리를 받게 되죠. 비상장회사는 아직 뭐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에 있어서 그 분할에 있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분할 합병의 경우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형태는 조직 변경의 이제 문제인데 이 조직 변경을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가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보통은 외부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한회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제일 처음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설립했는데 유한회사는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주식회사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거 몰라서 우리는 나중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주식회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가려면 반드시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가 필요해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가는 경우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한책임회사인데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가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왜 가냐면 보통은 다 외부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국계 회사 등이 다 유한회사를 만들었던 것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그 외국계 회사가 이제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유한책임회사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 옮겨갈 때 바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주식회사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갈 때 법원의 인가를 한번 거쳐서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외부감사와 관련돼 있고 다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가는 경우는 유한책임회사로 가기 위한 과정이거나 또는 상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 법인 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유한회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주식회사의 등기부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설립의 연도는 옛날에 유한회사가 설립했던 2000년 그대로 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변경되지만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아서 등기부 등본에도 이 주식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합병이나 분할이나 조직 변경을 간단히 언급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게 2023년도에 2022년도 말부터 마찬가지였지만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또는 회사가 이용하고 있다. 그랬을 때 각각 중요한 큰 것만 내용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책임한 조특법 31조, 32조.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지만, 이 조특법 31조와 32조는 실은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물출자라고 하는 거, 이 현물출자는 세관면이 있는 것도 있고, 세관면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세관면이 없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건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이 이제 세관면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조특법 31조, 32조. 이게 이제 조특법 31조가 중소기업 간 통합이거든요. 32조가 현물출자하고 포괄 양수도.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47조 2. 이런 것들이 이제 세관면 관련된 현물출자예요. 그런데 이 세관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1조나 32조 같은 경우에 이런 31조나 32조의 경우에 가장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순자산입니다. 이해되시죠? 순자산가액. 근데 이 순자산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 부동산이 200으로 평가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채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돈은 100을 빌렸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120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무회계적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순자산은 100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가를 해줄 때는 이 120을 채무로 보고 법원에서는 80을 순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설립되는 회사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설립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채권 최고의 20도 채무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국세에서는 이렇게 인가를 받아도 양도소득세 2월과세와 관련된 그런 세법상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혜택을 받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가를 이렇게 해줘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취득세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 무책임한 조특법 31조라는 뭐냐면 법원은 법원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방청은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해석하고 국세청은 국세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에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유한회사로 가버립니다. 유한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유한회사로 설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유한회사는 인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한회사 인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조사보고서를 만들 때 결국 200이다. 부채가 100이다. 순자산 100이네.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조특법 이 현물출자를 하실 때 조특법 31조, 32조, 법인세법 47조 2 또는 기타 세관면과 무관한 현물출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한번 서로 사전에 확인해서 검토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죠.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은 농업회사입니다.
이 농업회사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뭐 옛날에는 뭐 어떤 세월호, 그 다음에 또 뭐 LH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엄청나게 심해져 있고 2022년도에 8월 달부터는 등기를 할 때는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 그냥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군청이나 시청에 이 신고를 이게 뭐 변경됐다라고 하는 이 필증을 받아야만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등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한 5일 정도 소요됐다면 지금은 10일 정도 또는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 군청이나 시청이 사전에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정관 같은 데 보시면 정관에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들 전부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맞고 이거 수정하라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관들은 전부 다 정비해야 돼요. 이게 난리죠. 난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산명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저도 저희 거래처 한 곳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원래 회사의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목적이 위반됐기 때문에 해산이다. 해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2022년도 8월 달부터 변경이 돼가지고 이 농업회사 법인의 그 어떤 등기 또는 업무 처리 자체가 예전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는 정관을 반드시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농업회사 법인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정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되지 않게 되면 전부 다 해산되게 됩니다. 해산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농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 해산됐다. 농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경매해서 결국엔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은 예전에 그러면 나는 그냥 열심히 그런 일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회사 관계자들,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기존에 또 지원받았던 내용들을 그러면 또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그런 뭐 합병, 그 다음에 분할, 조직 변경, 그 다음에 조특법 관련된 현물 출자 문제,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에 관한 이런 이슈가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하고 우리사주조합. 요 밑에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보통 상장할 때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비상장 이런 우리사주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무상의 혜택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 등기부를 만든다는 점이 특색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의 등기부 등본 하나 있고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부 등본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세금, 세제 혜택 또는 복지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되고 있는 제도고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년 동안 거의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가 기존에 한 10년 이상 만들었던 복지기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미도 이걸 인가를 받아서 별도의 등기부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제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런 의미를 한번 보시고 이 우리사주조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뭐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받았는데 그 주식이 뭐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사주조합은 이제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보통 만들거든요. 상장하기 전에 왜 만드냐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이 다 우선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또 우리사주조합이 또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이라는 또 스톡 옵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 전에 보통 이러한 절차를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사주조합이에요. 이 우리사주조합은 등기부 등본이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등기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차이점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이제 2023년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주주총회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년 이제 들으셨던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출력해 놓으시고
한번 체크사항만 체크를 하셔서 결국에는 의뢰인들의 질문 또는 의뢰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용인 그 2023년도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실제로 2022년도부터 이미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실무에 결국엔 등장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낯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업무 처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것들은 또 다른 강의나 또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